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갑, 그리고 을. 물론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갑과 을을 나눠지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갑이 되고 누군가에게 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어릴 때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외동 아들이라 부모님의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계절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지요. 성철아, 다음 주에 방학하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까? 할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하신다. 와, 너무 좋아요, 아빠.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우리보다 이틀 늦게 올 거야. 회사가 좀 바쁘다고 하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빠랑 둘이 여행 괜찮지? 기차 타고 다녀오자. 성철이 기차 좋아하잖아. 네, 아빠. 저는 시골 친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동네 뒷산이 있었거든요. 여름이면 차가운 개울가 물에서 송사리 잡는 게 너무 즐거웠고, 겨울에는 비탈길에서 쌀 포대를 깔고 눈썰매를 타곤 했지요. 우리 집은 도시에 있었지만 아빠는 여름과 겨울 할아버지 댁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으로 떠나기 전날 가방에 짐을 챙기는데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설레더라고요. 아빠와 둘이 하는 기차 여행에 무척 들떴던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왔냐?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너희 둘이 온 거냐? 우리 며느리는 따로 온다고. 네,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 일이 생겨서요. 어여 들어와라. 내가 우리 성철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옥수수를 삶아놨지. 마루에 걸터 앉아 옥수수를 먹고선 할아버지와 옥수수 하모니카를 불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할아버지 댁은 정말 시골집 마당이 넓은 시골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이야기를 듣다가 아빠와 함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딱딱하지만 뜨끈뜨끈한 바닥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찍 닭모이 주고 물도 갈아주고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아침밥도 든든히 먹었죠. 아빠, 이따 우리 산에 가요? 할아버지도 같이? 할아버지는 이따가 읍내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저녁에 너 고기 구워주신다고 나갔다 오신대. 아빠랑 같이 다녀올까? 좋아요. 곤충 채집망을 들고 아빠와 신나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와 풀, 곤충들을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철아, 아빠 회사 중요한 전화인데 전화 받고 올 테니까 멀리 가지 말아라. 네. 아빠가 전화를 받는 동안 쪼그려 앉아 개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낑낑, 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연약한 생명이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살펴보니 가파른 비탈길 밑 구덩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를 부를까 하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았어요. 고민하다가 조심조심 비탈길을 내려가 구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낑낑. 세상에나, 구덩이 안에 웬 하얀 백구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빠져있는 게 아니겠어요?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자기를 꺼내달라는 듯 껑충껑충 뛰며 더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괜찮아,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덩이에 있는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찌나 무서웠는지 강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녀석을 품에 안고 다시 비탈길을 올라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두어 번 아빠를 불렀지만 계속 걸어가며 통화를 하던 아빠한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봐요. 한 팔로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한 팔로 덩굴 같은 것을 잡고
조심조심 비탈길을 올라갔어요. 아, 아, 아! 거의 다 올라왔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강아지를 안은 채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넌 괜찮아? 품에 꼭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강아지를 봤는데 다행스럽게 제 품 안에 있어 다친 곳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고개를 돌리는데 커다란 나무가 제 위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빠르게 저를 덮친 거였겠지만 뭔가 다시 떠올리면 엄청 슬로우 모션처럼 나무가 기울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까!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나 봐요. 넘어졌지만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성철아! 성철아! 아빠의 목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는데 천장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성철아,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야. 아빠 여기 있어. 아이고 이놈아. 안 깨어나서 이 할애비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병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빠, 강아지는요? 내가 안고 있었는데. 녀석아, 지금 강아지 걱정을 할 때가 아니야. 왜요? 아빠, 근데 이상하다. 다리에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다리 위로 나무가 넘어졌는데 다쳤나봐. 강아지도 산에서 데려왔죠. 강아지는 할아버지 집에 있으니 걱정 말아라. 지금 엄마도 급히 오는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사고였는지 몰랐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이 제 인생을 영영 바꿔놓을 거라는 거.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긴 했는데 신경 쪽 손상도 있었거든요.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구적 손상을 입어서 아마 앞으로도 다리 한쪽을 쓰는 게 힘들 수도 있겠어요. 또 아직 12살밖에 안 됐고 성장기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텐데 다친 다리 성장이 멈춰서 다리 길이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 어떻게든 안 될까요? 나중에 뭐 다리에 철을 넣든 뭐든. 절단한 것까지는 아니니 의족을 하지는 않게 될 건데 아마 다친 다리가 좀 짧아져서 다리를 저는 것까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철이 어떡해? 여보 성철이 어떡해? 사실상 몇 달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꾸준한 치료와 재활 덕에 나중에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도 큰 죄책감을 갖게 되셨죠.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수차례 사죄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성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말없이 그 밑에 내려간 건 저예요. 그게 위험한 줄도 몰랐어. 아빠한테 물어보고 내려갔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성철아. 아빠가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일로 우리 가정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행동한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부모님이 죄책감을 갖고 저를 안쓰럽게 보는 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영영 못 걷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다리를 절긴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저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진짜 치료받는 거 힘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실 테니까요. 몇 개월간 학교를 쉬어야 했지만 걸을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다시 학교에 갔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학교 등교 첫날이 기억나요. 학교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아빠에게 힘차게 손을 흔들고 씩씩하게 교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같이 등교하는 친구들이 저를 무슨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야, 너 몇 반이야? 나 1학년 2반. 진짜? 나랑 같은 반이네. 그래? 반가워. 잘 지내보자. 글쎄, 내가 왜 너랑 잘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 다리는 왜 그래? 왜 쩔뚝거려? 2년 전에 산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많이 다쳤어. 진짜? 너도 참 운이 더럽게 없다. 불편해서 어떻게 다니냐? 괜찮아. 근데 넌 좋겠다. 나 아까도 봤는데 너네 아빠 좋은 차 타던데. 너 절뚝이니까 니네 아빠가 너 맨날 데려다 줄 거 아니야. 부럽다. 나도 태워달라고 하면 안 돼?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꼬아 말하는 그 친구의 괴롭힘은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일진무리의 중심이 내였고 그 녀석이랑 전부터 알던 녀석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시비 걸 대상들을 찾게 되었죠. 그냥 겉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약자이자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흡사 아프리카 초원의 다리를 다친 초식동물, 가젤이나 얼룩말처럼요. 야생에서는 그런 치명적 상처를 입은 동물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야생과 같은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분투가 시작되었어요. 야, 김성철! 넌 학교 앞까지 아빠 차 타고 편하게 왔으니 교실까지 내 가방 좀 들고 가라. 난 집에서부터 걸어와서 너무 힘들거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그 학기 내내 가방돌이가 되어야 했어요.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리 다치기 전에 저 산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했거든요. 다친 다리 때문에 체육 시간에 자동 열애가 되었고 그 상황에 제일 속상했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진 아이들에게 밉보인 이상 그조차도 괴롭힐 빌미가 되었죠. 야, 김성철! 넌 좋겠다. 오늘 더워 죽겠는데 달리기를 한다네. 근데 넌 안 뛰고 그늘에 앉아서 구경할 거잖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나도 오늘 같은 날은 체육 시간 패스하고 싶은데. 야, 부럽다. 나도 넘어져서 다리 다쳤다고 오늘 체육 쉬게 해달라고 할까?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제 주위를 둘러싸고 단체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거였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다들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뛸 수만 있다면, 달릴 수만 있다면 체육 시간에 함께 운동하며 달리기 하고 싶은데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건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는 말이 점점 없어졌고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었죠. 성철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다니기 불편하지? 선생님들께는 말씀드렸다만 너무 힘들고 그런 날은 조퇴해도 돼.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엄마가 한번 학부모 상담이라도 신청해서 학교 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진짜 그러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니 무슨 일 있어? 성철아. 그러고 보니 너 학교에서 마음 터놓고 다니는 친구는 있니? 윤수는 어때? 너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잖아. 이사 가기 전까진 우리 옆집이라 너희 어릴 때 곧잘 놀았잖아. 같은 중학교 배정됐다고 들었는데
요즘 통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않는구나. 그냥 반이 달라서 자주 못 봐요. 그래, 알겠다. 부모님은 제 학교 생활을 늘 걱정하셨지만 그 마음에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찾아오기라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것만은 막아야 했고 저는 정말 괜찮지 않았지만 부모님 걱정을 시켜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녀석들도 날 놀리는 것도 시시해지겠지. 그냥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정말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잠시 다녀왔는데 교실 안 모든 애들이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죠. 애써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김성철? 잔뜩 화가 난 채로 눈을 치켜뜨고 저를 노려보는 여학생은 우리 반 반장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똑부러지고 당차서 우리 반뿐 아니라 우리 학년에서도 유명한 애였죠. 이런 애가 나한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는 사이 그 애가 웬 종이를 빡빡 찢어서 제 얼굴에 휙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너 고백 거절하는 거야. 난 너가 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편지로 나한테 고백할 줄 몰랐는데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 진짜 너 때문에 짜증나. 고백?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일진 녀석들이 청소 도구함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올레리 꼴레리 김성철은 박민아를 좋아한대요. 야, 성철아, 남자다잉, 남자. 전교에서 인기 제일 많은 박민아 좋아했었어? 박민아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은데 철까봐 다들 고백 못하잖아. 근데 우리 성철이는 용감하게 편지로 고백을 했네. 성철이 멋지다. 성철이 남자다. 야, 근데 어떡하냐? 아, 완전 개망신 쪽팔려. 박민아가 너 싫대. 네 고백 때문에 짜증난대. 너 주제 파악 좀 하래.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 모르냐, 성철아? 너무 웃겨. 아, 빅뉴스! 얘들아! 1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애들아! 김성철이 박민아한테 고백했다가 찾았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너무 부끄럽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싸서 조용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전데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하고 싶어요. 어머, 그래. 어디가 아파? 뭐 열이 나는 거야? 배 아파?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엄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양호실에 가 있을래? 네, 엄마. 성철이 우니? 너 많이 아픈가 보구나. 엄마 금방 갈게. 그날 처음으로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이불을 덮어쓰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조퇴를 해야겠다.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생각이 들었죠. 주말이었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그 사고 이후 할아버지를 처음 뵌 거였죠. 성철아, 우리 강아지 하렘이 왔다. 할아버지. 어냐, 잘 지냈지? 아빠한테 들으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네,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를 모셔온 뒤 저녁장을 보러 또 바쁜 일로 자리를 비우셨고 전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철아, 다리는 좀 괜찮니? 그냥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다행이구나. 성철아, 많이 힘들지?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물론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이 할애비도 아직 어린 너를 잘 돌봤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을 많이 했다. 아마 이 마음은 평생을 지니고 살겠지. 성철아, 너는 그때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더 부지런해지게 됐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걷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니 조금 더 일찍 출발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속도가 느리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슬퍼요. 또 원래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외로워요. 그렇구나. 우리 성철이가 생각이 깊네. 성철아, 남들보다 부지런하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느린데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훌륭한 자세인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속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만 그건 네가 부모가 되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일 거야. 부모란 그런 거니까.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자식이 잘못되면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지는 것 같으니까. 부모란 그런 거란다. 그리고 친구란 뭘까? 그냥 곁에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지. 친구란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란다. 나이가 같으면 친구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동갑이지. 친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아직은 그런 친구가 없지만 또 언젠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알겠니? 네, 할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네가 구한 강아지, 그 강아지 궁금하지 않니? 맞아요. 병원에서 물어봤는데 그때 그냥 할아버지 집에 잘 있다고. 그 녀석 이름은 복돌이란다.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자라서 행복한 견생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네가 복돌이에겐 생명의 은인이지. 생명을 구한 거란다. 이 다음에 할애비 집에 오면 복돌이랑 같이 산책할래? 아주 똑똑한 녀석이란다. 할아버지가 키우고 계시는군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연이 닿았구나? 이때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생각했고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이 되었거든요. 자퇴를 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정말 그때부터는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진 녀석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만큼은 괴롭힘이 심하진 않았지요. 힘들고 가끔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성철아.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성철아, 축하해.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내내 공부에 집중을 했고 수능을 잘 봤어요.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니 너무 즐거웠어요. 이 강의실 저 강의실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늘 그랬듯 부지런히 남들보다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니 친구들도 생기더군요. 할아버지가 말한 진짜 친구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상철아, 지난주 전공 수업 필기했어? 친구야, 나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진짜 맛있는 밥 사줄게. 나 지난주 전공 필기 노트 좀 빌려줘. 그래. 와, 진짜 고마워. 나 전에도 너 필기 노트 본 적 있는데 너 글씨도 진짜 깔끔하고 정리 잘하더라. 나는 너만큼은 아닌데 혹시 너도 나중에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알겠어. 뭐 먹고 싶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짜장면? 야, 이 엉아가 간만에 맛있는 밥 쏜다는데 짜장면이 뭐냐? 더 비싼 거 먹어, 임마. 아니,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맛집을 알지. 가자.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친구. 대학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다 너무도 미성숙하고 남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나름 이해를 해보려 노력했네요. 그렇다고 앞장서 괴롭혔던 애들이 옳았다거나 그들을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 말대로 정말 내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도 생기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대학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고민할 때 아버지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너 전공도 경영인데 혹시 더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니? 여건이 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지금 마음으로는 공부보다는 사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해요. 그렇구나. 어디 생각한 회사 있어? 이력서를 넣을 거니? 그렇긴 한데 사실 그래. 네가 가진 능력보다 다른 이유가 먼저 보이고 그로 인해 많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 자체가 너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 사업을 좀 돕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낙하산이라는 말은 나도 듣기 싫다. 신입으로 입사해서 차근차근 배우는 거야. 월급도 당연히 신입 월급이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MOU 계약이었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기업, 투자처를 상대하는 일이 많았고 저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야 할 여러 일들을 밑바닥에서부터 배웠어요. 기획안 작성, 프레젠테이션, 계약 성사, 이후 성과 보고서, 투자처 관리 등등 정말 몇 년 동안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 투자할 중요한 MOU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양쪽 실무진을 통해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되었고 이제 중요 책임자들이 만나 계약 체결을 확정 지어야 했지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어요. 미팅룸에는 상대 회사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아입니다. 저희가 일찍 움직였는데 먼저 오셨네요. 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분은 살짝 저를 보고 이내 서류를 넘겨보더군요. 1시간 정도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요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왠지 일이 좋게 풀릴 것 같았어요. 대표님 의사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MOU 체결 확정하려고 해요. 체결 날짜 장소는 실무진 통해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도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미팅룸을 나서려는데 그 여자분이 제 곁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춰 걷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시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당황한 여자분은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바빴어서. 저도 피차 마찬가지네요. 혹시 별 다른 일정 없으시면 함께 식사하실까요? 시간을 잠깐 확인한 여자분은 곧 좋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일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점점 쉬는 날은 주로 뭘 하냐, 취미가 뭐냐,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고 친구나 직원이 아닌 이성과는 거의 처음 나눈 대화라서 가슴이 떨리더군요. 식사 후 디저트를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는 미팅 후에 다른 일정으로 금방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여자분과 둘이 시간을 보냈죠. 유쾌한 만남 이후 연락처를 교환한 뒤 인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어떠니? 좋은 방향으로 체결될 것 같지? 예, 곧바로 회사 들어오지 않은 걸 보니 뭐 약속이 있었나 보구나. 사실 윤진아 실장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뭐? 둘 다 허기가 져서 그렇게 됐네요. 너 윤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네? 어떤 사람인데요? 계약 체결하러 나온 실장이잖아요. 그렇지. 직함은 실장이 맞는데 사실 그 여자 그 회사 대표 딸이다. 정말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나 보구나. 하긴 오늘 처음 봤는데 일 이야기 말고 할 말이 뭐 있었겠니? 취미나 관심사 대화를 나눴지만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거든요. 대표 딸이었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랐어요. 뭔가 사치스러운 느낌도 없었고,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냥 사람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고급스러움 느낌이 뭔지 알겠더군요. 주말 전 윤진아 실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진아예요. 성철 씨 주말에 바쁘세요? 이 연락을 시작으로 우리는 주말에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거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고 그 설레면서도 편안한 시간이 좋았던 저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철 씨, 이 나이 돼서 이런 거 말하는 게 좀 유치한가 싶기도 한데. 네? 우리 어떤 사이예요? 우리요? 네. 주말마다 밥 먹고 영화도 봤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데 우리 무슨 사이예요? 친구예요? 저는 저 성철 씨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성철 씨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해한 거예요? 나만 앞서 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지라 씨.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해요? 나 좋아한다. 사귀어보고 싶다. 나 어중간한 거 딱 질색이거든요.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연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고 온 재원인 이 여자는 글쎄요.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고가 자유로웠어요. 제가 다리를 저는 것을 어떤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정말 저라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줬고 그렇게 1년의 연애 기간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엄마가 우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신랑 입장! 힘찬 행진음악과 함께 천천히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반듯하게 걸으려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걸음이 느린 탓에 행진음악은 진작 그쳤지만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그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사실 전 호텔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 하객이 굉장히 많았고 신부의 친구 둘 그리고 제 대학 친구들이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결혼하고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저번에 나한테 자기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고 말한 적 있나? 응?
내가 말을 했나 안 했나? 나도 모르겠네. 왜? 어디 나왔지 자기?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을 말하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자기 거기 졸업했어? 어. 와, 진짜 신기하다. 뭐가? 대박. 와, 너무 신기해. 거기 공학이잖아. 사립이고. 맞아. 어떻게 알아? 자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다녔잖아. 아, 그게... 아무튼 자기야, 그 우편물도 왔는데 자기네 고등학교 총동문회 열리는데 자기 갈 거야? 글쎄, 나도 소식은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별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없어서. 자기도 알지만 나 결혼식 때도 거의 대학 친구들이었잖아. 자기야, 그래도 자기는 자기네 기수에서 서울대 간 사람인데 자기 합격했을 때 막 현수막 붙고 그러지 않았어? 모르겠네. 사실 수능 끝나고 거의 학교를 안 갔고 뭐 딱히 기억이 없어. 가자. 총동문회인데 가야지. 아니, 자기는 왜? 거기 뭐 아는 사람 있어? 이런 행사 중요한 거 몰라? 고등학교 때야 뭐 코찔찔이 시절 지나고 공부만 하는 그냥 다 그만저만한 학생들이었지만 또 지금 우리 나이 되면 이렇게 각 분야에서 다들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새로운 인맥도 만나고 또 서로 윈윈하고 그러는 거지. 꼭 동기들 아니더라도 선후배며 동문들이니 기수 높은 사람 중에 중요한 분들 있을 수도 있어. 나름 그 사립고 명문인데. 와, 나 뭐 입고 가지? 내일 백화점 가야겠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총동문회인데 뭔가 저보다 더 들뜬 아내가 좀 신기했어요. 아,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그냥 신기한가? 아니, 총동문회에 졸업생 아닌 사람이 가도 되나? 어리둥절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동문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몇몇은 정말 안 마주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맞아요. 중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일진물이 보란 듯 나름 성공했지만 뭔가 그들을 다시 본다고 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뭐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숨거나 피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총동문회 날 아내와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 홀에 참 사람이 많았는데 기수별 편말이 붙은 테이블에 가자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몇몇은 얼굴이 기억나기도 했고 몇몇은 너무 달라져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긴가민가 했죠. 그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턱 올리는 겁니다. 야, 김성철! 와, 너 맞지? 대박! 너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해? 야야, 세월 지나서 다른 애들 얼굴은 잘 못 알아보겠는데 너는 그냥 멀리서 딱 보인다. 트레이드 마크 아니냐? 트레이드 마크? 절름절름 이렇게 걷는 거. 야,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다리 그래? 의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뭐 어떻게 안 된대? 그나저나 넌 회사도 못 다니겠다. 뭐하고 사냐?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인사를 나누던 아내가 얼핏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이쪽을 보더군요. 중고등학교 때 철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나 했는데 그 녀석들은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정말 생각이 어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더군요. 여보, 자기야 이쪽으로 와. 여기 인사해. 갈게. 제가 아내 쪽으로 다가가는 걸 보던 그 녀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가 제 쪽으로 와서 팔짱을 끼고 같이 걸었죠. 들었어? 여보? 자기? 저런 등신과 사는 마누라는 뭐야? 이 말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제 아내에 대한 말이라서요. 주먹을 꽉 쥐고 뒤돌아보는데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서고 그 놈들을 쓱 아래 위로 훑어보곤 피식 웃는 겁니다. 뭐야? 지금 우리 보고 웃은 거야?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자, 우리 학교 이사장님의 개화사로 총동문회를 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자 아내가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가 강단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던 동문회장이 아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내가 곧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죠.
이사장이라니?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의 이사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윤진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개회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오셨고 딸인 제가 영광스럽게도 동문의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혜라면 우리 장모님인데. 맙소사, 장모님이 우리 고등학교 이사장님이셨다고? 전 정말 몰랐어요. 아니, 무엇보다 제 아내는 어떻게 오늘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말하면 제가 이 행사를 사실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주목받고 그런 게 불편해서요. 어쨌든 아내가 개회사를 시작했고 바로 방금 전 등신과 같이 사는 여자라고 비아냥거렸는데 그 여자가 이사장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그 녀석들의 표정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저를 계속 번갈아 보면서요. 우리 학교의 교훈, 가치, 다들 아실 겁니다.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라는 배움의 터는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죠. 공부, 교육, 대학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에 발을 딛기 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태도를 수양하고 갖출 수 있게 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여러 사람이 급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인간적 교류를 하며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또 이제는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타인과 나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학교에서 그것을 잘 배우고 성장했다면, 인격이 성숙했다면 사회에서 각자 기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을 전하는 것,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며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연설을 할 때 아내의 눈빛은 그 일진 무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쏘아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더군요. 원래 준비한 개회사가 저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교장 선생님 호나 같은 말에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워낙 카리스마 있는 아내의 말에 다들 경청을 했죠. 개회사가 끝나고 아내가 강단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서자 동문회장단이 굽신굽신거리며 앞다투어 우리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아내와 대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여기 이사장이야. 재단을 갖고 계시잖아. 물론 지금은 엄마가 이사장이 맞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 뭐 아직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가 여기 졸업했다니 정말 신기하다. 내가 만약 이 학교 다녔음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났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지. 돌고 돌아 결국은 만났네. 우리는 운명이었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는 아내가 무척 사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다들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아다니며 명함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저희 부부도 꽤 의미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요. 앞으로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아내 말대로 그런 만남이 형성되는 자리더라고요. 슬쩍 그 일진 무리들을 봤어요. 어느 테이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쑥덕쑥덕 하고 있더군요. 뭐 그들이 이 나이가 돼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명함 한 장도 내밀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것을 보니 그러면서 누가 누구한테 이런 자리를 다 왔냐며 빈정거리는 건지 참 우스웠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그쪽으로 슬쩍 가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반가운 동창들 얼굴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들 명함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그냥 친목 다지는 정도가 아닌가 봐. 여기 내 명함, 자 받아. 저는 명함을 꺼내 그 녀석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과 직함이 써 있었죠. 사실 아내가 이사장 대리인 자격이라는 것, 동문회장단이 굽신굽신하는 걸로도 임팩트는 충분했지만 저도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철아. 고맙다. 너 이런 회사 다니는구나. 와, 직함도. 너 성공했다. 축하해. 그래, 정말. 와, 회사도 좋은데
다니는데 마누라 아니 이사장님 따님분이랑 결혼을 했다니 놀랍네. 대답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입을 떼더군요. 저기요. 아까부터 하는 말 저 다 들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뭐 할 말 없어요?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있죠? 그런 괴롭힘, 그거 잘못인 거 알죠? 아까 하는 말들 다 들었는데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입이 가볍고 생각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아니다. 초등학생도 당신들보다는 예의가 뭔지 존중이 뭔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제가 이사장 되면 그런 부분 많이 바꿀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뭐 본인들 인생이 좀 대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 먹고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데 어릴 땐 얼마나 더 했을까? 진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주 대단들 하시네요. 아내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일진 무리들. 그러더니 대장격인 녀석이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성철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네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사과할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내내 너 괴롭혔던 거 미안해. 내가 나빴고 등신은 바로 나였어. 미안해, 성철아. 나는 사실 막 너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민철이 얘가 그래서 나는 그냥 동조... 뭘 자식아? 너 지금 나한테 독박 씌우는 거야? 야, 나도 사과했잖아. 허튼 소리 말고 너도 성철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아, 알겠어. 미안해, 성철아. 내가 잘못했어. 지난 일도 오늘 일도 다 미안해. 너한테 가방 들으라고 한 거, 그리고 체육 시간에 막 그랬던 거. 가장 큰 사건이 있었지. 중학교 때. 뭐지? 걔 뭐냐, 그 박민아. 맞아. 그 고백 편지 우리가 쓴 거야. 너인 척하고 고백 편지 써서 박민아 사물함에 붙여두고 게시판에도 붙여놨어. 진짜 미안. 그때 왜 그랬지? 미안해.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대장 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자 다른 녀석들도 엎드려 사과를 하더라고요. 일어나. 됐어. 우리 용서해주는 거야? 이제 와서 우리 막 신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진짜 미안해 제발. 나 돈도 없어. 나 작은 회사 간신히 다니는데 막 이런 거 알려주고 해서 나 잘리면 큰일 나. 나 우리 마누라한테 쫓겨나. 나도 성철아. 진짜 잘못했어. 사모님 잘못했어요. 제발 봐주세요. 오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제 지난 날을 돌아봤고 반성합니다. 죄송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사과라는 걸 받았네요. 20년이 지나서 말이죠. 그걸 다 지켜보던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글쎄요, 요즘 같은 세상 인터넷에 이런 거 다 알리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난리가 나고 화제가 되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이라도 유명해야 주목을 받는 건데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과를 받았는데 그게 후련하기도 했지만 허탈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와 막 저 힘겹게 간신히 꾸역꾸역 살고 있는 애들의 인생 망치는 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복수로 매듭짓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벽한 복수를 한 것 같았고 그 모습을 그들이 받고 인정했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도망치듯 동문회 행사장을 박차고 나갔고 저와 아내는 마무리를 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의 개회사를 곰곰 생각해봤죠. 미리 준비해간 말이야? 개회사 그거 종이에 적은 거야? 나 다시 읽어봐도 돼?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한 거야. 너무 훌륭했어. 감동받았어. 고마워 자기야. 에잇,
맘 같아서는 아주 니들 인생 어떻게 되나 보자 박살내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 됐어. 우리 마음에 원한 같은 거 품고 살지 말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 재물복, 임복, 건강복, 결혼복, 자녀복, 세상에 참 많은 복이 있죠. 누구는 어떤 복이 있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불운한 일을 겪었지만 중심을 잡아준 할아버지가 계셨고 변함없이 사랑을 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속도를 맞춰 걷는 아내를 만난 것.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